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건 이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된 것만 같습니다. 남들만큼 벌고 남들만큼 쓰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돌아본 내 통장 잔고는 남들보다 덜 모인 것 같고 대출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운 적 없으셨나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은 착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설계한 가짜 중산층의 이미지에 우리가 집단으로 세뇌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건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30 전후에 취업해서 30 중반엔 결혼을 하고 괜찮은 경기도 준신축 아파트나 서울의 전세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차는 그래도 요즘에는 적어도 신형 모델의 중형 세단 하나 정도는 있고 주말에는 가끔 오마카세도 먹으러 가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에 나가는 삶을 우리는 중산층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풍족한 삶을 중산층의 표준이라고 믿게 된 걸까요? 퇴근길 인스타 피드 속에 넘쳐나는 지인들의 화려한 일상들이 어느새 우리 머릿속에 이 정도는 해야 정상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새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칫 평범해 보이는 이 삶을 숫자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딱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월소득 중간값은 2024년 쌓인 가구 기준 약 500만 원 내외입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에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 떼고 보험료 떼고 나면 앞서 말한 서울 아파트 전세에 신형 세단을 굴리며 주말마다 외식을 즐기는 삶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실로부터 나를 지켜줄 심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의 중심부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이 있어야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500만 원이라는 월소득 중간값은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소비를 뒷받침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산 규모로 들어가면 괴리감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계의 함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중산층의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6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의 오류입니다. 10명이 모인 방에 자산이 0원인 사람 9명과 자산이 100억 원인 부자 1명이 있다면 이 방의 평균 자산은 10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9명은 단일 원도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평균 10억 자산가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5억 6천만 원이라는 숫자의 실체입니다. 상위 자산가들이 평균치를 말도 안 되게 끌어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는 지표를 봐야 합니다. 중간값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자산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정중앙인 50등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수치입니다. 이 진짜 지표로 보면 대한민국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2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당신의 집값과 예금을 모두 더하고 빚을 뺀 순자산이 2억 3천만 원만 넘어도 대한민국 상위 50% 안에 드는 평균 이상의 가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스타로 보던 그 화려한 삶들과는 괴리가 너무 크죠. 자기 돈으로 그 비싼 차와 가방을 다 감당할 수 있는 30대 직장인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30대 평균 소득으로 신형 중형 세단의 유지비와 주말마다 즐기는 오마카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는 명품 가방과 고급차의 상당수는 부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하루하루가 지옥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화려한 껍데기만 보고 내 실속 있는 삶을 가난하다고 오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우리에게 거는 가장 잔인한 최면입니다. 여기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강력한 규제까지 더해진 지금 평범한 직장인이 대출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제는 당신의 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카드 할부는 그 자체로 부채이며 이 할부액이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에 합산되면 그만큼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깎이게 됩니다. 특히 40대에게 서울자가 한 채는 중산층, 즉 평균의 척도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소유자 중 상당수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가라는 명분 아래 자산의 유동성이 완전히 묶여버린 하우스푸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이 허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진짜 중산층의 삶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 체력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왔고 충분히 평균 이상의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타인이 정해준 높은 기준선에 숨이 차오를 때마다 이 냉정한 통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나치게 화려한 착시에 노출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 맞춘 소비를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독의 구멍을 막고 진짜 내 자산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중산층의 덫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 중독께서 나를 완전히 격리하세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지인의 모습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쌓아 올린 신기루일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행위는 잘못된 소비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나만의 가치 기준을 세워 정말 행복을 느끼는 곳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부채의 체급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현재 대출 환경은 불확실성이 큰 위협입니다. 카드 할부나 카드론처럼 내 신용도를 갉아먹는 부채부터 최우선으로 정리하세요.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깨끗한 신용 기록과 낮은 부채 비율은 그 자체로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생존 무기가 됩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부터 당신의 자유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의 요새를 구축하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1순위는 예기치 못한 지출입니다. 갑자기 큰돈이 나갈 때 우리는 다시 대출에 늪으로 빠져듭니다. 소득의 10%라도 떼어 절대 건드리지 않는 생존 자금을 만드세요. 동시에 나의 전문성을 높여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실력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균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죄인처럼 취급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다는 것은 이미 시스템의 꼭두각시 노릇을 끝내기로 결심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내 통장 잔고가 남들의 자랑보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당신은 이미 평균 이상의 강인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과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평균의 함정에서 걸어나와 나만의 속도로 경제적 독립을 설계할 때 진정한 평온함이 시작됩니다. 남들이 설정한 기준선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세요. 그 과정이 비록 느릴지라도 그 끝에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단단한 성취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훌륭합니다.